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장대호입니다. 자, 1심 선고가 나왔죠.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싶어서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장대호한테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선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361조의 5에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량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사실 오인이라든가 양형 부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올려달라, 양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을 낮추어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받은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항소할 수는 없는데, 네. 장대호는 아마 특정 그 언론사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즐겼을 거예요. 사형 받고 싶어서 했느냐? 네. 받고 싶다. 네. 그 외에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주저함 없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어제 나와 있는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한 그 답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장대호의 하나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대호 입장에서? 왜 이런 본인 얘기를 자체는 이제 본인의 범행을 좀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자들하고 질문에 있어서도 뭐 흉악범이 흉악범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뭐 아주 본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자체는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영웅시하려는 계산적 행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이나 2심, 1심이 재판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죠. 첫째는 뭐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인데 유죄 판결에 받은 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대호는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무기징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네네. 사형도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사형을 선고를 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가장 최고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기징역 선고받았으면 거의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이 한 100%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장대호도 무기징역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는데 네. 본인은 형량을 낮추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승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시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형량을 높이는 그러한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대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분명히 본인이 항소한 것 자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사형 선고되려고 이렇게 항소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 외부적으로 자신을 좀 영웅시화하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대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변호인은 일단 국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네. 저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건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걸 막고 싶지 않아 해요. 예. 하지만 이제 국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재판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런 사건을 사실은 변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결국 국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장대호 자체의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 아니면 정신적 문제, 이제 그런 걸 지적하면서 변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변론을 하면 또 장대호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변론하기가 아주 힘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2심에서 이제 항소했는데 사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계속 이제 네. 아침마다 나오는데, 이제 네. 불이익 변경의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 그렇고, 검찰과 피고인이 같이 항소를 하면 부대 항소라 그래서 사실 불이익 변경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아, 하고, 예. 네. 검찰도 지금 그 무기징역이 잘못되었다, 양형 부당이다 이래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심리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다시피 지금에 있는 장대호는 사형을 받아야만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어떤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절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금 선고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영구히 격리의 의미로서의 무기징역을 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같은 입장에서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결국 그 형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듯한데 네. 뭐 한 번 정도 법원과 검찰은 좀 이 장대호의 일어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분노를 좀 이렇게 공감하시고 과연 대한민국이 사형 제도는 분명히 250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장대우가 자기가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형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종신형이기 때문에 사실 3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장대호만의 생각인 거죠. 예. 장대호가 30년 후에 나온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면 30년이라는 것은 장대호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장대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실 사형을 받으면 이게 미결수라 그래서 정력, 그냥 노동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반성하고 끝까지 나름대로의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종신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장대호가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범행 일지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범행 방법이나 뭐 그동안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범행 직후에 이걸 이제 뭐 언론에 따라 좀 틀리는데 이제 네. 범행 직후에 범행 일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범행 일지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53쪽이나 됩니다. 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왜 범행을 했는지 이 범행 수법을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고요. 네. 예.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단 이제 범행과 관련된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 자체를 모텔 지하에 있는 이제 창고에다 가방에 넣어놨다는 거죠. 네. 근데 넣어놨는데 사실 그걸 이제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찰이 나중에 왜 이걸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경찰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경악할 얘기인데 찬물을 달라고 했는데 따뜻한 물을 줘서 네. 내가 이걸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시신을 훼손해서 어디에다가 이걸 유기했는지 이제 그것까지도 다 범행 과정을 전부 다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경찰이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 굉장히 수사하는데 애로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부실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시신을 나중에 찾아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신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모텔까지 찾아가니까 이제 그때서 압박을 느껴서 자수해서 이 사건이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장대호의 뭐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앞으로 항소 이후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